안녕하세요. 5분 뚝딱 철학의 김필정입니다. 오늘은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은 철학책 중에서도 가장 어렵다고 평가를 받는데요. 제가 철학을 처음 공부할 때 뭣도 모르고 순수이성 비판을 혼자서 읽겠다고 도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하얀색은 종이요, 검은색은 글씨더라고요. 한 문장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열심히 하면 이해할 수 있겠지 하고 2년 동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이해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한 걸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칸트에 대해서 이해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내가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칸트의 용어와 칸트의 문체에 그냥 익숙해져 버렸던 겁니다. 칸트에 익숙해진 걸 내가 이해했다고 착각한 거죠. 2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한 후에 나는 깨달았습니다. 순수이성 비판을 혼자서 읽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후에 칸트 전공자의 지도를 받으면서 또다시 몇 년을 읽었습니다. 그제서야 칸트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칸트 이전의 모든 철학은 칸트로 흘러들어가고 칸트 이후의 모든 철학은 칸트로부터 흘러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칸트를 모르면 서양 철학을 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몇백 년 동안 그 수많은 철학자들이 칸트의 철학에 매료되고 기를 쓰고 칸트를 읽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을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안 읽는 것보다는 읽는 게 좋겠지만 전공자도 아닌 우리가 몇 년씩 걸리는 그런 책을 반드시 읽을 필요는 없죠. 시간을 그런 식으로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칸트를 알고 싶지만 칸트를 읽기 위해서 몇 년씩 투자할 이유가 없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제가 오늘 칸트 철학의 핵심을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칸트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저의 설명을 들으시면 왜 그토록 많은 철학자들이 칸트의 철학에 매료되었는지, 왜 그토록 많은 철학자들이 머리를 쥐어짜면서까지 칸트를 읽으려 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잠시 후 시작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해보죠. 신은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우주는 유한한가? 무한한가? 시간의 시작은 있는가? 없는가? 인간에게 영혼은 있는가? 영혼 따위는 없는가? 자연에서의 모든 사건은 인과 법칙을 따르는가? 아니면 자유롭게 일어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헛소리 하지마 임마. 그런 질문은 헛소리, 넌센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칸트는 뭐라고 대답했냐? 칸트도 비슷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칸트는 조금 더 점잖은 사람이에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은 이런 문제에 대답할 수 없다. 표현은 다르지만 비트겐슈타인과 칸트는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침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순수이성 비판의 의미입니다. 순수이성 비판에서 비판이라는 말은 인간이 가지는 이성의 능력의 한계를 긋겠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신이 있는지 없는지, 우주가 유한한지 무한한지, 시간의 시작이 있는지 없는지, 인간에게 자유가 있는지 없는지,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건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답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라는 겁니다. 월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궁금합니다. 신이 있는지 없는지, 우주가 유한한지 무한한지,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비밀의 커튼 뒤를 자꾸 들춰보려고 하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2500년 동안 철학자들은 이러한 형이상학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쟁에서 그 누구도 단 한 번이라도 이긴 적은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단 한 번이라도 해결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칸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회피할 수도 없는 비극적 운명을 타고났다고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입니다.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도 없기 때문에 철학을 공부하는 겁니다. 하지만 칸트는 단언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없다고 말이죠. 인간이 이런 형이상학적인 문제들을 알 수 없다면 도대체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칸트는 그것을 수학, 기하학, 물리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데이비드 휴미라고 하는 사람 좋게 생긴 철학자가 나타나서 수학, 기하학, 물리학은 진짜 학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칸트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휴메의 주장에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죠. 칸트는 휴메 책을 읽고 독단의 잠에서 깨어났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휴메이 무엇이라고 했길래 칸트가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난 걸까요? 이제부터 휴메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휴는 모든 명제를 선엄적 명제와 후엄적 명제로 구분합니다. 선엄적 명제는 3 더하기 2는 5와 같은 명제를 말합니다. 이 명제는 참이죠. 그런데 이 명제가 참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세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손가락으로 세어보지 않아도 이 명제가 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점 간의 최단 거리는 직선이다 라는 명제도 참입니다. 이 명제가 참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두 점 간의 거리를 측정해 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손가락을 세어보지 않아도 3 더하기 2는 5라는 명제가 참이라는 것을 알고 두 점 간의 거리를 측정하지 않아도 두 점 간의 최단 거리는 직선이라는 명제가 참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런 종류의 명제, 즉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명제를 선엄적 명제라고 합니다. 선엄적, 즉 경험 이전에 이미 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명제라는 말입니다. 창밖에 비가 온다 라는 명제는 어떤가요? 이 명제는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알려면 우리는 창문을 열고 밖을 보아야 합니다. 경험을 해야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명제를 후험적 명제라고 합니다. 후험적, 즉 경험을 해야 알 수 있는 명제라는 말입니다. 선엄적 명제는 항상 참입니다. 3 더하기 2는 5라는 명제는 거짓일 수 없다는 겁니다. 두 점 간의 최단 거리는 직선이다라는 명제도 거짓일 수 없습니다. 선엄적 명제는 필연적으로 참인 명제라는 겁니다. 하지만 후엄적 명제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창문을 열어보니 비가 오고 있을 수도 있고 비가 오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밖에 비가 온다와 같은 후엄적 명제는 우연히 참인 명제입니다. 이처럼 모든 명제는 선엄적 명제와 후엄적 명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명제를 선엄적 명제냐 후엄적 명제냐로 구분하지 않고 분석적 명제냐 종합적 명제냐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분석적 명제란 주어 속의 수로의 의미가 이미 들어가 있는 명제를 말합니다. 예컨대 총각은 남자이다 와 같은 명제를 말하죠. 총각은 정의상 결혼하지 않은 남자입니다. 따라서 총각이라는 주어 속에는 남자라는 의미가 이미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런 명제를 분석적 명제라고 합니다. 분석적 명제는 아무런 지식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그냥 주어를 풀어서 수로로 기술한 것일 뿐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철수는 총각이다 라는 명제는 어떨까요? 이 명제는 분석적 명제가 아닙니다. 철수를 아무리 분석해봐야 철수가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지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수는 총각이라는 명제는 철수가 결혼하지 않았다는 지식을 담고 있는 명제입니다. 이런 명제를 종합적 명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휴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학적 명제와 기하학적 명제는 선엄적이면서 분석적인 명제라는 겁니다. 수학적 명제와 기하학적 명제는 선엄적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참이지만 분석적이기 때문에 아무런 지식을 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컨대 3 더하기 2는 5라는 수학적 명제는 필연적으로 참이지만 아무런 지식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3에다 2를 더하면 정 이상 4가 되고 4에다가 다시 2를 더하면 정 이상 5가 되므로
3 더하기 2를 분석해보면 정의상 5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점 간의 최단거리는 직선이다 라는 기하학적 명제도 필연적으로 참이지만 아무런 지식을 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 점 간의 최단거리를 직선이라고 우리가 정의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수학적 명제나 기하학적 명제는 아무런 지식이 없는 정의상 참인 명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휴문 물리학적 명제는 후엄적이면서 종합적 명제라고 말합니다. 물리학적 명제는 종합적이기 때문에 지식을 담고 있긴 하지만 후엄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연히 참인 지식일 뿐이라는 거죠. 예컨대 물체를 허공에 놓으면 중력과 속도로 떨어진다와 같은 물리학적 명제는 지식은 담고 있지만 그것은 우연히 참인 명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잠깐 물체가 떨어진다는 명제는 필연적으로 참인 명제가 아닌가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휴문 뼛속까지 경험론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물체를 허공에 놓았을 때 그것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수백만 번, 수천만 번 보았다고 해도 우리는 물체가 필연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필연이라는 것은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물리학적 명제는 필연적으로 참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휴문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수학적 명제와 기하학적 명제는 아무런 정보가 없는 명제이고 물리학적 명제는 우연히 참인 명제일 뿐이다. 따라서 수학, 기하학, 물리학은 진짜 학문이 아니다. 칸트는 휴메의 글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학, 기하학, 물리학이 진짜 학문이 아니라니. 하지만 칸트는 휴메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칸트가 보기에 수학, 기하학, 물리학은 진짜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이었기 때문입니다. 휴문, 수학과 기하학은 선험적이면서 분석적이고 물리학은 후험적이면서 종합적이라고 말했지만 칸트는 수학, 기하학, 물리학은 선험적이면서 종합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필연적으로 참이면서 지식을 확장하는 학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수학, 기하학, 물리학이 어떻게 선험적이면서 종합적일 수 있을까요? 칸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무시무시한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선험적 종합 판단은 어떻게 가능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칸트는 인식의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제부터 이걸 설명해보죠. 보통의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보이고 열화상 카메라로 찍으면 이렇게 보입니다. 3차원 홀로그램 카메라로 찍으면 이렇게 보이고 자외선 카메라로 찍으면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엑스레이로 찍으면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어느 카메라가 가장 좋은 카메라일까요? 이 질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보통 카메라가 좋고요. 의사한테는 엑스레이 카메라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홀로그램 카메라나 열화상 카메라가 유용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카메라가 사물을 있는 그대로 재현할까요? 이 질문에도 정답은 없습니다. 그 어떤 카메라도 사물을 있는 그대로 재현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카메라가 더 잘 재현한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카메라는 각자의 방식으로 사물을 재현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죠. 여기에 우열은 없습니다. 인식을 하는 방법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사물을 보거나 듣는 방식으로 인식을 합니다. 박쥐는 사물을 초음파로 인식하죠. 그리고 뱀은 열화상 카메라처럼 사물을 인식합니다. 생명인 개와 고양이는 흑백으로만 인식하고 오징어와 문어는 음파를 통해서 사물을 인식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동물이 사물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도 정답은 없습니다. 그 어떤 동물도 사물을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동물이 더 잘 인식한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동물은 사물을 각자의 방식으로 인식하는 것일 뿐입니다. 여기에 우열은 없습니다. 자, 여기 내 눈앞에 사물이 하나 있습니다. 내 눈에 이 사물은 둥글고 빨갛고 매끄럽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로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건가요?
아니죠. 이건 사실 내 두뇌가 시각 정보를 받아서 이렇게 해석한 이미지일 뿐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사물들은 원래부터 이런 모습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가 해석한 이미지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물이 진짜로 어떻게 생겼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의 방식으로만 사물을 인식하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내가 이 사물을 경험하고 둥글고 빨갛고 매끄러운 것이라고 인식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인식의 구조가 이 사물을 둥글고 빨갛고 매끄러운 이미지로 구성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무언가를 인식한다는 것은 대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감각 자료를 내가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인식하는 방식이 감각 자료를 능동적으로 구성하여 대상을 인식한다는 겁니다. 인식의 방향이 바뀐다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없으면 이 사물은 이런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러한 모습, 즉 둥글고 매끄럽고 빨갛게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칸트는 사물이라는 말을 안 쓰고 대상이라는 말을 씁니다. 대상, 내 앞에 마주 서 있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공전한다는 천동설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코페르니쿠스는 이것을 뒤집어서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공전한다는 지동설을 주장했죠. 코페르니쿠스가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을 뒤집어 버린 겁니다. 이처럼 칸트는 인식의 방향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대상으로부터 감각 자료가 들어와서 우리가 대상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이 이 대상을 구성한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칸트의 이러한 인식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말합니다.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칸트의 문제의식은 선험적 종합 판단은 어떻게 가능한가 였습니다. 즉 수학, 기하, 물리학이 어떻게 필연적으로 참인 지식을 확장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하면 이러한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보죠. 참이란 무엇일까요? 참이란 내가 이 사물을 보고 이 사물의 참된 모습을 그대로 내가 인식하는 겁니다. 즉 대상이 나의 인식과 일치하면 참이고 대상이 나의 인식과 일치하지 않으면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하면 나의 인식은 항상 참입니다. 필연적으로 참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객관적인 사물이 아니라 나와 마주 서 있는 대상이고 이 대상은 내가 구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구성한 것을 내가 인식해버렸으니 나의 인식과 이 대상이 일치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렇게나 대상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학적, 기하학적, 물리학적 방식으로 대상을 구성합니다. 따라서 수학, 기하학, 물리학적 명제는 선험적이며 필연적으로 참이됩니다. 즉 우리는 수학적, 기하학적, 물리학적 방식으로 이 대상을 구성하므로 대상 세계는 당연히 수학적, 기하학적, 물리학적 법칙을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적, 물리학적, 기하학적 명제는 선험적으로 필연적으로 참인 명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학, 기하학, 물리학적 명제가 필연적으로 참인 선험적 명제라는 것은 알겠는데 이러한 명제들이 어떻게 지식을 확장시키는 명제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러한 명제들이 우리가 구성한 것이긴 하지만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구성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감각 자료가 우리에게로 들어왔고 그 감각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구성한 명제들이기 때문에 지식이 확장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적, 기하학적, 물리학적 명제는 선험적 종합 명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더 이상 이 사물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나예요. 내가 이 사물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인식하냐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알려면 내가 나를 들여다봐야겠죠. 하지만 나는 나를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카메라가 자신의 내부 구조를 사진으로 찍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겁니다. 카메라는 카메라 밖에 있는 사물을 찍지 카메라 자신의 내부를 찍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카메라는 자신의 내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카메라가 찍은 사진을 분석해 보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대상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알려면 내가 구성한 대상들을 분석하면 됩니다. 즉, 수학적, 기하학적, 물리학적 명제들을 분석해 보면 내가 대상을 구성하는 방식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직관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죠. 내가 어떤 대상을 보고 사과 이미지를 떠올렸다고 합시다. 나는 이 사과가 나의 밖에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사과는 나의 브레인에 떠오른 이미지일 뿐입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 나는 나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칸트의 관심은 이제 사과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과를 구성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칸트의 이러한 철학을 초월 철학이라고 합니다. 칸트의 초월 철학은 일종의 메타인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초월 철학의 관심은 이 사과가 아니라 이것을 사과라고 생각하는 나이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초월 철학은 일종의 브레인 사이언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브레인 사이언스는 브레인이 어떤 방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어떠한 프로세스로 기능을 하는지를 연구를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칸트의 시대에는 브레인 사이언스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상을 연구하는 방식으로 인간의 브레인이 어떤 식으로 인식하는지를 연구한 겁니다. 칸트에 따르면 우리의 인식은 세 단계의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그것이 바로 감성, 구상력, 지성입니다. 첫 번째 프로세스인 감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봅시다. 유념할 점은 여기에서 감성은 사람의 감정, 감수성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감성은 그냥 감각 자료를 받아들이는 능력을 말합니다. 즉, 무언가를 보고 무언가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각 자료를 그냥 날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간이라는 형식과 공간이라는 형식으로 정리를 하면서 감각 자료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인 모든 감각 자료는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겁니다. 내 앞에 있는 이 사과도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합니다.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는 거죠. 시간과 공간은 감각 자료를 정리하는 형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없애버릴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그림 한 장을 봅시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림에서 보이는 것 하나하나를 제거해 봅시다. 먼저 사과를 제거하고, 책을 제거하고, 자동차를 제거하고, 곰인형을 제거해 봅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액자까지 제거해 봅시다. 그러면 무엇이 남나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것 같죠?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간입니다. 그럼 공간 자체도 한번 제거해 볼까요? 잘 안 됩니다. 공간은 우리의 상상 속에서조차 제거할 수 없습니다. 이번엔 음악을 들어봅시다. 여기서 드럼 소리를 제거해 봅시다. 그 다음엔 베이스 소리도 제거하고요. 마지막으로 기타 소리를 제거해 봅시다. 이제 무엇이 남나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것 같죠?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남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그럼 시간도 제거해 볼까요? 잘 안 돼요. 시간은 우리의 상상 속에서조차 제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제거할 수 없는 이유는 시간과 공간은 나의 외부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식체계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공간은 내가 감각 자료를 받아들일 때 감각 자료를 정리하는 형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칸트의 시간과 공간 이론입니다. 이번엔 인식의 두 번째 프로세스인 구상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의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감각 자료를 통째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미지의 부분을 순차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본 것은 이러한 순차적인 이미지들의 파편이지만 우리는 이러한 전체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구상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상력은 아까 본 감각 자료를 기억했다가 떠올리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구상력이 있기 때문에 아까 본 감각 자료와 지금 보고 있는 감각 자료를 동시에 떠올릴 수 있는 겁니다. 나는 구상력을 단지 이미지 조각을 종합하는 능력인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이건 구상력의 한 가지 기능일 뿐입니다. 구상력은 여러 가지 종류의 감각 자료들을 시간적으로 동시에 모으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구상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빨갛고 동그랗고 단단하고 시큼하다는 인식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인식의 마지막 프로세스인 지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감성에 의해서 잡다한 감각 자료가 시간과 공간의 형식으로 정리가 됐죠. 그리고 정리된 감각 자료가 구상력에 의해서 종합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이미지를 얻을 겁니다. 이제 이 빨간색 사물들로부터 그 배경에 있는 색깔들을 분리합니다. 그러면 이런 표상을 얻을 겁니다. 이제 지성은 여기에다가 모든, 사과, 빨갛다 라는 개념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들을 결합을 합니다. 이것을 판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판단은 아무렇게나 하냐? 아닙니다. 판단에도 일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을 범주라고 합니다. 수적으로는 하나냐, 여럿이냐, 전체냐를 판단하고 성질로는 긍정이냐, 부정이냐, 제한이냐를 판단하며 관계로는 실체와 속성, 원인과 결과, 상호작용을 판단하고 양상으로는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현실적이냐, 비현실적이냐, 필연적이냐, 우연적이냐를 판단합니다. 이 이미지에서는 전체성, 긍정성, 실체와 속성, 현실성, 범주를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과는 빨갛다 라는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감각 자료를 보고 모든 사과는 빨갛다 라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서양 철학사에서 근대 인식론을 합리론과 경험론의 대립으로 설명합니다. 합리론은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로 이어지고 경험론은 로크, 버클리, 휴무로 이어진다고 하죠. 합리론자들은 지식의 원천을 인간의 이성이라고 말하고 경험론자들은 지식의 원천을 경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칸트의 인식론은 합리론과 경험론을 둘 다 받아들이는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보죠. 칸트의 인식론을 붕어빵 만드는 과정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밀가루 반죽이 붕어빵 틀 속에 들어가면 그 틀 모양과 똑같은 붕어빵이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감각자료가 인식의 틀 속에 들어가면 그 틀 모양과 똑같은 지식이 만들어집니다. 그 인식의 틀이 바로 시간과 공간이라는 형식과 12범주를 말하는 겁니다. 이때 밀가루 반죽과 감각자료는 경험론자들이 말하는 경험이고 붕어빵 틀과 인식의 틀은 합리론자들이 말하는 이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칸트는 합리론과 경험론을 둘 다 받아들이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합리론과 경험론은 칸트에 의해서 통합되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과 경험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온전한 지식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칸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고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여기서 내용은 경험을 말하고 사고는 이성을 말합니다. 따라서 내용 없는 사고란 경험 없는 이성, 즉 밀가루 반죽 없이 붕어빵 틀만 구운 것이라는 겁니다. 밀가루 반죽 없이 붕어빵 틀만 구우면 뭐가 나오겠어요?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그래서 공허하다는 겁니다. 공갈빵이라는 겁니다. 즉 아무런 경험 없이 이성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공갈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개념 없는 직관에서 개념은 이성을 말하고 직관은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개념 없는 직관은 이성 없는 경험, 즉 밀가루 반죽을 붕어빵 틀 속에 넣지 않고 그냥 막 구운 것이라는 말입니다. 밀가루 반죽을 그냥 구워버리면 떡처럼 돼버리죠. 그래서 맹목적이라는 겁니다.
즉 이성 없이 경험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그냥 떡처럼 된 밀가루 반죽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칸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비둘기는 공기에 저항이 없으면 더 잘 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공기가 없으면 비둘기는 날 수조차 없다. 이거 굉장히 재밌는 말입니다. 여기서 공기는 경험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기에 저항이 없다는 말은 경험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난다는 것은 지식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즉 경험 없이 생각의 힘만으로 화려한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경험 없이는 아무런 지식을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걸 붕어 방식으로 말하면 인간은 밀가루 반죽 없이 붕어빵 틀만 가지고 상상 속에서 붕어빵을 더 잘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밀가루 반죽 없이는 아무런 붕어빵도 만들 수조차 없다는 말입니다. 자, 이게 무엇을 겨냥한 말이냐면 나는 앞에서 인간은 신이 있는지 없는지, 우주가 유한한지 무한한지, 인간에게 자유가 있는지 없는지,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비밀의 커튼 뒤에 무엇이 있는지 2500년 동안 철학자들이 논쟁을 벌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칸트는 이런 문제야말로 바로 경험 없는 지식, 밀가루 반죽 없는 공갈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단 한 번도 해결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공갈빵에 매달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지식은 수학, 기하학, 물리학이라는 겁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되짚어 봅시다. 먼저 감각자료가 나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감각자료는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여기서부터 왔겠죠. 그런데 이건 도대체 뭘까요? 이것이 무엇인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으로부터 들어온 감각자료를 내가 구성한 이 대상입니다.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나에게 나타난 현상세계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이 자체는 내가 알 수 없어요. 내가 알 수 없는 이것을 물자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에는 두 개의 세계가 있습니다. 물자체의 세계와 현상의 세계. 그러면 물자체의 세계는 존재하는 것일까요? 글쎄요, 지금 여기에 무언가 존재하니까 나에게 어떤 감각자료를 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말은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는 말은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시간과 공간은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이라고 했고, 따라서 물 자체는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물 자체는 정말로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존재하는 것은 모두 나의 머릿속에서 구성한 것일 뿐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칸트는 초월적으로 관념론자라고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 현상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는 것은 우리에게 실제로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이러한 실제 않은 세계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칸트는 경험론적으로는 실제론자라고 보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칸트는 초월적으로는 관념론자이지만 경험론적으로는 실제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은 세계를 둘로 쪼갰습니다. 이데아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는 진짜 세계이고 현실의 세계는 가짜 세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플라톤의 이원론입니다. 칸트는 플라톤의 이원론을 변형시켜 세계를 물 자체와 현상계로 쪼갭니다. 어찌 보면 물 자체가 진짜이고 현상계가 가짜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칸트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인간은 물 자체를 알 수 없을 뿐더러 현상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상계를 가짜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현상계야말로 실제 않은 세계이므로 진짜 세계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칸트를 경험적으로는 실제론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세계를 물 자체와 현상계로 나눈 칸트의 이원론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물 자체를 의지로 해석하고 현상계를 표상으로 바꿔버리죠. 그래서 쇼펜하우어의 주저가 바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인 겁니다.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부터의 세계를 읽고 감명을 받은 두 사람이
바로 니체와 프로이트입니다. 니체는 쇼펜하우의 의지를 받아들이고 프로이트는 쇼펜하우의 의지를 욕망으로 대체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철학은 푸코, 들레즈, 데리다 등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이어집니다. 칸트의 이원론을 비판적으로 개성한 철학자들도 있습니다. 피에테는 칸트의 철학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왜 물자체와 현상계로 나누어 버렸냐는 거죠. 그래서 피에테는 이 전체를 자아 속에 집어넣어 버리는 주관적 관념론을 제시합니다. 셸링이 이걸 보니까 어이가 없는 겁니다. 아니, 이 세계가 모두 나의 자아 속에서 나온 거라뇨. 이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걸 뒤집어 놓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자연 전체 속에다 집어넣어 버리는 객관적 관념론을 제안합니다. 헤겔도 피에테와 셸링과 마찬가지로 칸트가 물자체와 현상계를 나누어 버린 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에테와 셸링의 해법에 만족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헤겔은 피에테의 변증법과 셸링의 절대자 개념을 받아들여 자신의 절대적 관념론을 완성시킵니다. 말하자면 칸트가 물자체와 현상계로 나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에테가 주관적 관념론을 내놓고 이에 대한 반발로 셸링의 객관적 관념론이 나왔으며, 헤겔은 피에테로부터 변증법을, 셸링으로부터는 절대정신을 받아들여 절대적 관념론을 완성시킨 겁니다. 그리고 마르크스가 다시 헤겔을 뒤집어 버립니다. 얼어 죽을 관념은 무슨, 이 모든 것이 다 물질이라는 겁니다. 로크, 버클리, 휴무로 이어지는 경험론과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로 이어지는 합리론은 칸트에 의해서 종합이 되고, 칸트의 이원론은 한쪽으로는 피에테, 셸링, 헤겔의 관념론으로 이어지고 다시 마르크스가 이것을 비판적으로 계승하였으며, 다른 한쪽으로 칸트의 이원론은 쇼펜하우어로 이어지고 이것을 니체와 프로이트가 받았으며 다시 이것을 푸코, 들레즈, 데리다가 계승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칸트 이전의 철학은 모두 칸트로 흘러들어가고 칸트 이후의 철학은 모두 칸트로부터 흘러나왔다라는 말은 과장이 아니었던 겁니다. 칸트는 정말로 서양 철학의 저수지였던 겁니다. 플라톤은 인간의 정신활동에는 세 개의 영역이 있다고 말합니다. 머리로 대표되는 이성과 지성의 영역, 심장으로 대표되는 의지와 도덕의 영역, 위장으로 대표되는 욕구와 욕망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을 세 개의 영역으로 이루어진 영혼, 트라이파타이트 소울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정신활동의 결과물이 바로 문화입니다. 문화를 크게 분류하면 학문, 종교, 예술이죠. 이성과 지성의 결과물이 학문이고 도덕과 의지의 결과물이 종교이며 욕과 욕망의 결과물이 예술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신활동은 결국 진, 선, 미인 겁니다. 각각의 영역에서의 판단 기준은 다릅니다. 진의 영역에서는 참인가 거짓인가를 판단하고 선의 영역에서는 선이냐 악이냐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미의 영역에서는 좋으냐 나쁘냐를 판단하죠. 칸트의 3대 주조도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진의 영역을 다루는 책이 순수이성 비판, 선의 영역을 다루는 책이 실천이성 비판, 미의 영역을 다루는 책이 판단력 비판입니다. 그런데 참이냐 거짓이냐의 문제와 선이냐 악이냐의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참이냐 거짓이냐를 따질 때와 어떤 것이 선이냐 악이냐를 따질 때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도 또한 달라지죠. 마찬가지로 칸트가 순수이상 비판에서 말하는 방식과 실천이성에서 말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결론도 다르죠. 문제는 순수이성 비판과 실천이성 비판 사이에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칸트는 그 간국을 메꾸기 위해서 판단적 비판을 씁니다. 미학이 그 간극을 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칸트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판단적 비판을 모두 읽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 세월에 오늘은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예전 올렸던 두 편의 순수이성 비판 영상을 통합하고
부연 설명을 조금 더 덧붙였습니다. 복잡한 칸트를 짧게 요약하는 관계로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오해를 살 만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있다면 다른 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댓글로 지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죠. 감사합니다.